안녕하세요. 저는 3살 된 딸을 키우고 있는 30대 여자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다름 아닌 저를 무시했던 형님의 이야기인데요. 웬만하면 싫은 소리 하는 걸 싫어하는 제가 어떤 형님을 만나게 되어 어떤 말까지 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보실래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보육원 봉사를 다니며 만난 사이였어요. 저는 그 보육원 출신으로 고아였어요. 보육원을 나오며 느낀 점이 많았고 돈을 벌기 시작하자 제가 살던 보육원에 자주 오가며 제 동생 같은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죠. 남편은 그 보육원에 자주 오는 봉사단체의 일원이었는데 저와는 달리 공부도 많이 하고 직장도 좋은 곳에 다니고 있었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는데 주말마다 보육원에서 남편을 보게 되었고 어느 날부턴가 남편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전 애초에 시작해서도 안 될 사람이라 생각했기에 그런 남편을 애써 피해 다니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집도 잘 사는 남자인 것 같은데 그 미래가 훤히 보였던 터라 쉽사리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아서였죠. 하지만 남편은 그런 저를 끝까지 붙잡아 주었고 한결같은 남편의 모습에 딱 연애까지만 하기로 마음을 먹고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나를 한결같이 좋아한다는 남편을 밀어내기엔 저 역시 남편을 너무나도 좋아하게 되었고 그런 남편과 결혼까지 하기엔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저희의 결혼에 큰 산처럼 장애물이 된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한순간 한순간이 행복하지만 아쉬운 날이 이어지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본가로 함께 가자고 하더라고요. 다은아, 오늘 우리 집에 가자. 어? 어딜 가자고? 우리 집에 부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으시대. 날? 날 왜? 내 이야기 집에다 한 거야? 어디까지 이야기했는데 나 고아인 거 다 알고 계셔? 오, 내가 다 말했어. 다은이 네가 무슨 걱정하는지 다 아는데 나 믿고 일단 가자. 네가 걱정하는 그런 일 없을 거야. 남편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했지만 아무래도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죠. 아, 우리가 헤어진 날이 바로 오늘이구나 하고요. 전 그런 다짐들을 하며 시댁으로 가게 되었고 모진 말들을 쏟아낼 것이란 제 예상과는 달리 남편의 부모님들은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셨어요. 다은 양, 왜 그렇게 긴장하고 있어요? 긴장 좀 풀어요. 우리 다은 양 안 잡아먹어요. 실물이 더 예쁘네. 우리 아들놈이 그렇게 다은 양을 귀찮게 했다면서요? 얼마나 대단한 여자길래 우리 아들이 저리도 애타하나 했더니 이렇게 보니 왜 그랬는지 알겠네요. 어쩌면 이렇게 예뻐요? 눈도 맑고 피부도 밝고 우리 아들이 푹 빠질만 하네. 어허, 이 사람아. 귀한 손님 불러놓고 계속 세워둘 거야? 얼른 밥부터 먹어야 할 거 아니야. 얼른 여기 편하게 앉아요. 저 사람이 손님 온다고 이것저것 많이 했어요. 내가 말했지?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 부모님이 사진 말고 실물 보고 싶다고 하도 성하셔서 오자고 한 거야. 우리 집에선 너 웬만한 연예인보다 더 인기가 많다고. 그러니까 긴장 그만하고 앉아서 밥부터 먹자. 눈물이 나올 것만 같아 얼마나 참았는지 모릅니다. 살면서 이런 호의를 받아본 적이 있나 싶을 정도였어요. 그 후로도 전 시댁에 자주 오가며 지냈고 그렇게 2년을 연애하다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후에도 전 시댁의 사랑을 한 몸에 받으며 생활하고 있었고 제가 임신을 할 무렵 비혼주의였던 시숙이 결혼까지 하게 되며 집안에 겹경사가 났다며 다들 기뻐해 주셨었죠. 시숙과 결혼을 한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으로 저와는 달리 집안도 부유하고 척 보아도 곱게 사랑받으며 자란 티가 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형님은 시댁 식구들에게도 잘했는데 단 한 사람, 저만 무시당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아무래도 어려운 시댁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고 편히 대할 사람은 저뿐이라고 하지만 편해서 그렇다고 하기엔 선을 넘는 말들을 하곤 했죠. 하루는 시어머니가 접시를 주며 거기에 반찬을 담아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받아든 접시에 반찬을 담고 있는데 형님이 다가와 접시를 빼앗아 들더니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동서,
여기에 그 반찬을 담으려고? 아무리 미적 감각이 떨어진다고 해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딱 봐도 식욕 떨어지게 만드는 색조합이잖아. 꽃무늬가 뭐야, 꽃무늬가. 그러지 말고 저기 아무 무늬도 없는 흰 접시에 담아. 그게 더 깔끔하고 정갈해. 아, 그런가요? 그런데 그게요, 형님. 형님은 어머님이 골라준 접시라는 사실을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고, 저는 우물쭈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쉽사리 대답을 못하고 있었어요. 형님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하고 눈치만 살피는 저를 보며 답답하다는 듯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동서, 내 말 안 들려? 얼른 접시 다른 거 가지고 오라니까. 왜? 기분 나빠서 그래? 기분 나빠할 것도 많다. 다 동서 어른들한테 밉보일까 봐서 그래. 그렇지 않아도 동서는 눈치 볼 일도 많을 텐데 이런 거라도 잘해야 예쁨 받을 거 아니야? 아니, 기분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요. 사실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거예요. 결국 저는 시모가 골라주신 접시라며 사실대로 형님에게 말했고, 형님은 순간 많이 당황한 듯 놀란 눈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이거 어머님이 골라주신 건데 그래도 바꿀까요? 저는 상관없긴 한데 아무래도 어머님이 아시면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어떻게 할까요? 접시 바꿀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고 형님이 무어라 말을 하려는 순간 어느새 주방으로 들어온 시모가 말을 보탰어요. 그래, 그거 내가 골라줬는데 왜 문제 있니? 아니요, 아무 문제 없어요. 형님은 많이 당황한 듯 애써 웃으며 상황을 모면하려고 했지만 이미 시모는 저를 무시하는 말을 다 들은 듯 형님에게 조금은 날선 목소리로 추궁하기 시작하더군요. 그런데 첫째야, 너 둘째한테 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니?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형님은 딱 잡아떼려고 애썼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시모의 얼굴은 딱 잡아떼려는 형님을 향해 잔뜩 굳어 있었고 굳은 표정만큼 말투 역시 굳어 있었으니까요. 내가 다 들었어. 너 우리 둘째한테 눈치 볼 일 많다고 하면서 접시라도 잘 골라야 예쁨 받을 거 아니냐고 하지 않았니? 왜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냐고 물었어. 너 혹시 우리 둘째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고 무시하는 거니? 아니에요. 그게 동서 탓도 아니고 제가 왜 그런 걸로 동서를 무시하겠어요? 저 그렇게까지 나쁜 사람 아니에요, 어머님. 그저 제가 평소에 흰 접시를 좋아해서 동서한테 흰 접시에 담자고 했는데 동서는 어머님이 주신 접시가 있으니 고민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어머님이 접시까지 정해주신 줄은 몰랐고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동서 생각해서 한다는 말이 조금 강하게 나갔나 봐요. 동서,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 정말 그런 뜻으로 한 말은 아니었어. 아니에요. 전 괜찮아요. 형님은 시모가 나서자 빠르게 사과를 해왔고 저는 180도 달라진 형님의 모습에 떨떠름한 기분이 있긴 했지만 그냥 좋게 상황을 넘기기로 했어요. 시모가 제 편을 들어주어 기분이 풀리기도 했을 뿐더러 지금 제 기분보단 형님의 기분이 더 상해 보였으니까요. 그렇게 형님이 날 무시하고 있다는 사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느껴졌고 그런 느낌이 들자 저도 모르게 형님과의 만남을 피하게 됐습니다. 홀몸도 아니었고 괜한 스트레스를 받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형님이 모처럼 쉬는 날이라며 잠시 보자는 연락을 해오더군요. 이유는 아기용품을 좀 사주고 싶다는 것이었는데 마침 저도 아기 물건을 사야 하기에 겸사겸사 형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옷이 그게 뭐냐부터 시작해 가방은 그런 것밖에 없냐는 등 거칠애에 대해 시비를 걸기 시작하더라고요. 동서, 옷장에 그런 옷밖에 없어? 옷이 너무 싼티나는 것 같은데 가방은 또 그게 뭐야? 동서, 이제 나이가 있는데 그런 가방 들고 다니기 창피하지 않아? 네? 그렇잖아. 동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다니든 나야 안 보면 그만이지만 최소한 나랑 만날 때는 좀 신경 쓰고 나오지 그랬어. 나랑 너무 차이 나잖아. 내가 동서한테 맞출 수는 없는 노릇이니 다음부턴 동서가 조금만 노력해서 차려입고 와줬으면 좋겠어. 남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어?
전 그저 평범한 노란색 원피스에 남편이 사준 가방을 들고 나갔을 뿐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니 기분이 나빠오더라고요. 만나자마자 바로 집으로 갈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참고 있기엔 이건 아니다 싶어 시비를 끊어주기로 했죠. 이 인부복이랑 가방이랑 다 남편이 사줬는데 그렇게 별로예요? 남편이 예쁘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사준 것들이거든요. 아, 형님이 그렇게 말하니 이상한 것 같기도 하고. 집에 가서 한 소리 해야 하겠네요. 형님이 이거 전부 이상하다고 하던데 도대체 이런 걸 왜 사줬냐고요. 아, 서방님이 사줬어? 난 몰랐네. 그런데 동서, 서방님한테 뭘 그런 이야기까지 하고 그래?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 괜히 서방님 오해하겠다. 나는 그냥 동서 옷 한 벌 사주고 싶어서 일부러 트집 잡은 것뿐이야. 내가 그냥 사준다고 하면 동서가 안 받는다고 할까 봐서 말이야. 아, 그랬어요? 난 진짜 이상한 줄 알았어요. 그런 거라면 전 괜찮아요. 인부복 디자인이 전부 거기서 거기라 새로 사도 비슷하더라고요. 배도 더 나오기 시작하면 옷태도 안 나고요. 그냥 있던 거 입을게요. 그럴래? 그러면 이제 아기용품 보러 갈까? 형님은 평소에 식구들의 이목을 엄청나게 신경 쓰는 사람인데 아니나 다를까 제가 남편 이야기를 꺼내니 바로 꽁지를 내려버리더군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며 저를 업신여긴다고 확신하게 되었고 저 역시 그런 사람에게 무엇도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그 뒤로 아기용품을 사준다며 형님은 저를 끌고 다녔지만 다 있다고 하며 아무것도 받지 않았어요. 전 제가 필요한 물건을 사고 무거운 몸을 핑계 삼아 집으로 돌아와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일찍 퇴근한 남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고 저를 향해 걱정스럽게 물어오더라고요. 여보, 무슨 일 있었어? 너무 피곤해 보이는데 누굴 만나고 왔길래 표정이 그래? 아, 형님. 아기용품 사주신다고 해서 나갔다 왔어. 그래? 그러고 보니 형이 당신 뭐라도 사주라고 형수님한테 돈 줬다고 하더라. 그래서 뭐 사주시던데? 그럼 그렇지. 그간 제가 봐온 형님은 절대 스스로 나서서 저에게 뭘 사줄 사람이 아니었으니까요. 뭐든 많이 사주시려고 했는데 그냥 내가 안 받았어. 불편해서 받고 싶지 않더라고. 필요한 게 없기도 했고. 어? 당신이 뭘 받고 싶지도 않다고 말하는 거 보면 형수님이 당신 마음에 안 든다는 건데 왜? 형수님이랑 무슨 일 있어? 아차 싶었어요. 연애 시절과 결혼 생활을 하는 내내 남편은 저에게 넘치는 관심을 쏟고 있던 터라 때론 제가 모르는 모습조차 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람에게는 제가 쌀 한 톨 받기를 꺼린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죠. 그런 제가 형님에게 아무것도 받고 싶지 않았다고 말을 해버렸으니 부인을 해봤자 이미 늦은 일이다 싶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결이 안 맞는 것 같아서 불편해. 왜 그런 사람 있잖아. 싫은 건 아닌데 결이 안 맞는 사람. 나한텐 형님이 그런 것 같아. 약간 선을 지키며 지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 그래? 다른 문제 있는 건 아니고? 그때 엄마한테 들어보니 형수님이 당신을 알게 모르게 무시하는 것 같다고 하던데. 설마 형수님이 당신 무시하고 그러는 거 아니지?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무시당하고 가만히 있을 사람이야? 날 그렇게도 몰라? 하긴 당신이 순하게 내내 거리는 것 같아도 한 번 아니면 칼같이 끊어내지. 그래도 혹시나 무슨 일 있으면 꼭 나한테 말해. 알겠지? 전 괜한 불미스러운 일을 만들고 싶지 않아 애써 괜찮은 척을 했고 남편은 제가 괜찮다고 하니 일단 믿어주겠다는 식의 대답을 해주더군요. 그렇게 뭐든 무던하게 넘기려고 애쓰던 어느 날 결국 형님이 절 폭발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나고야 말았어요. 그날은 시부의 생신으로 형님과 제가 생신상을 차리고 있었는데 평소 아버님을 비롯해 식구들이 좋아하는 식혜를 함께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동서는 별걸 다 만들 줄 아네? 그런 건 누구한테 배운 거야? 가르쳐줄 어른도 없었을 텐데. 아, 보육원에서 배운 거야? 이 말에 폭발을 했냐고요? 아니요.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참을 수 있는 정도였어요. 학교에 다니며 저런 말은 수도 없이 들었던 터라 저 정도 비아냥은 그저 우습기만 했어요. 아,
어머님께 배웠어요. 매년 생일에 이렇게 만들어드리더라고요. 남편도 좋아하고 해서 저도 배워두면 좋겠다 해서 배웠어요. 아주버님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형님도 이참에 배워두실래요? 아유, 됐어. 그까짓 거 얼마나 한다고. 요즘 수제식혜 얼마나 잘 만드는데 사 먹는 게 편하고 좋아. 그렇긴 하죠. 돈 주고 사 먹으면 편하긴 해요, 사실. 전 이제 그만 대화하고 싶다는 의미로 고개를 돌려버렸고 그쯤 하면 제 뜻을 알아듣고 그만해도 될 텐데 형님은 기어코 입을 또 열어버리더군요. 편한 걸 안다는 사람이 왜 이 고생을 하는 거야? 그렇게 아버님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거야? 동서도 참 애쓴다 애써. 잘 보이려고 이러는 게 아니라 워낙 좋아하시니 만드는 거예요. 애쓰는 게 아니라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라고요. 왜 매번 형님은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뭘 했다 하면 잘 보이려고 그런다, 애쓴다. 왜 그런 식으로 저를 깎아내리냐고요. 앞으로 그러지 마세요. 저도 좋은 마음에서 하는 일인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기분 좋지 않아요. 동서, 왜 그렇게 흥분을 해? 같은 며느리 입장에서 동서 힘들까봐 동서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그리고 동서만 그렇게 생각하지 남들이 보면 동서가 사랑받고 싶어 안달난 사람으로밖에 안 보여. 다들 말을 안 하는 것뿐이지. 형님은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고삐 풀린 입을 열고 있었고 도대체 무슨 말이 하고 싶어 서론이 저 따위인가 하는 생각에 되물어 보았어요. 뭐라고요? 하긴 부모 사랑이 고프긴 했겠지. 동서 친부모는 참 너무했다. 어떻게 어린 딸을 보육원에다 버릴 수가 있어? 그런데 나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건데 동서도 어릴 때 교실에서 돈 없어지면 도둑으로 몰리기도 하고 그랬어? 왜? 드라마에서 보면 그런 장면들 종종 나오잖아. 나 그런 거 보면서 진짜 궁금했거든. 왕따? 그런 것도 당한 적 있어? 형님은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고 있었고 그 순간 제 인내가 바닥을 찍는 느낌이 들더군요. 그저 드라마에서 나온 장면이었다면 저도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드라마는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 많듯 저 역시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 교실에서 돈이나 물건이 없어지면 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알게 모르게 저를 의심하던 눈빛들, 그리고 저를 따돌리려는 아이들이 말이죠. 그런 일이 있었든 없었든 형님의 말은 상처가 되기에 부족함이 없을 텐데 하물며 경험이 있는 저에게 저딴 말을 했으니 저는 폭발하고야 만 것이죠. 저는 폭발했다고 한들 소리를 지르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 미쳐버리게 비아냥거릴 뿐이죠. 아, 그런 경험이요? 있긴 하죠. 왜 교실에 딱 그런 애들 있잖아요. 부모 잘난 거밖에 없으면서 꼭 자기가 잘난 것처럼 콧대 높게 굴면서 애먼 사람 괴롭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주동에서 사람 하나 잡아대면 당해낼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형님 그거 아세요? 꼭 그런 애들이 커서 재버릇 못 버리고 자기보다 약한 사람이나 자기보다 아랫사람을 그렇게 괴롭히더라고요. 그리고 꼭 그런 인간들이 당하는 사람이 참고 있다는 걸 또 몰라요. 참아줄 때 적당히 하면 참 좋을 텐데 꼭 그 선을 넘어서 피를 보더라고요. 참 멍청하지 않아요? 그 좋은 집안에서 그 좋은 뒷바라지를 받으면서 마음 좀 좋게 쓰고 살지. 왜 그렇게 못되먹게들 사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지 않나요, 형님? 형님은 대기업 연구원답게 자신을 향한 제 비아냥을 단번에 알아들었고 순식간에 표정을 굳히며 제게 물어오더라고요. 동서, 지금 말에 가시가 있는 것 같다. 형님, 제 말이 생선이라도 되나요? 가시가 있게. 농담인데 안 웃으시네. 그런데요, 형님, 그렇게 정색하고 있을 필요 없지 않아요? 꼭 전곡이라도 찔린 사람 같잖아요. 설마 형님 학창시절에 그런 식으로 사람 괴롭히고 그러진 않았죠? 설마. 나를 뭘로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난 공부밖에 모르는 모범생이었다고. 형님, 그런데 그거 아세요? 공부 잘하는 모범생들이 나쁜 짓 하려고 마음먹으면 더 재수없고 얄밉게 잘하더라고요. 그냥 그렇다고요. 형님은 제 말에 전곡이라도 찔린 사람처럼 얼굴을 붉히며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고 전 그런 형님을 향해 최대한 얄밉게 웃어 보였어요. 제 웃음을 본 형님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찰나
시모가 주방으로 들어왔고 저희의 본격적인 첫 다툼은 일단락되었죠. 그날 이후 형님은 더는 제가 참아야 할 대상에서 삭제되어 버렸고 전 그 어떤 형님의 행동도 받아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형님은 본인이 제대로 저에게 한 방 먹었다는 사실이 분한지 시비를 못 걸어 안달인 상태였고 전 그런 형님의 시비를 비아냥거림으로 받아주며 그 입을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크고 작은 부딪힘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죠. 그날은 시어머니가 우리 집에 반찬을 좀 가져다 주신다며 온다고 한 날이었는데 형님이 이 사실을 알고 반차까지 쓰고선 함께 왔더라고요. 저희 집에 처음 온 형님은 이리저리 집을 둘러보며 코웃음으로 제 심기를 거스르고 있었고 시모 역시 이런 저와 형님의 사이가 심상치 않음을 눈치챘는지 형님을 주시하며 살피고 있는 것이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시모의 눈빛을 알지 못한 형님이 제가 반찬을 냉장고에 챙겨 넣자 흘러가는 말로 저에게 이런 말을 내뱉는 것 아니겠어요? 동서는 참 부모복이 많다고 해야 할지 없다고 해야 할지 모르겠어. 친부모는 동서를 버렸는데 시어른이 이렇게 동서를 챙기니까 말이야. 그리고 이 모습을 시모도 제대로 보고 말았죠. 모든 말을 정확하게 듣진 못했으나 부모복, 친부모라는 단어를 들어버렸고 그 자리에서 얼굴까지 붉히며 형님을 닥달하기 시작했어요. 너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부모복? 친부모? 너 이때껏 다은이한테 그딴 말을 짓거리며 지냈던 거야? 어디 배울 만큼 배웠고 가질 만큼 가진 사람이 그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짓거려? 하물며 내가 이렇게 눈 뜨고 보고 있는데. 너도 그렇지만 다은이 역시 나한테 딸 같은 며느리인 건 너 몰라? 어디 부모 보는 앞에서 그딴 말을 해? 아무 잘못도 없는 제가 봐도 무서울 만큼 시모는 화를 내고 있었고 형님은 금방이라도 울 것 같은 얼굴로 변명을 쏟아내고 있더라고요. 어머님, 전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그냥 어머님이 부모처럼 잘 대해주신다. 친부모님같이 동서를 아끼신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었어요. 너 끝까지 이럴 거야? 네 표정, 네 말투가 그런 뜻이 아니었는데 어디서 끝까지 속여 먹으려고 그래? 내가 너 지난번부터 다은이한테 함부로 하는 것 같아도 네가 맏며느리이니 다은이한테 알려줄 것이 있나 보다 하고 참았다. 그래도 네가 다은이보다 많이 배웠고 다은이보다 나이가 많으니 뭐라도 하나 좋은 영향을 주겠지 하고 그냥 지켜봤는데 그 믿음의 결과가 이거야? 내가 웬만하면 이런 말까지 하고 싶지도 않은데 사돈이 너 이렇게 가르쳤니?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사람이 이따위로 최악이야? 시모는 형님이 어줍잖은 변명으로 상황을 모면하려는 행동에 더 큰 화가 나버리셨고 형님은 궁지로 더 내몰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전 정말 그런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 동서가 너무 불쌍하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그래서 그랬던 거예요. 나쁜 뜻은 전혀 없었어요. 네가 왜 다은이를 불쌍하게 여겨? 너한테 그럴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다은이가 뭐가 부족해서 너한테 그런 말을 들어야 한단 말이냐고. 너 계속 말 같지도 않은 말 해댈 거야? 그럴수록 네 밑바닥만 드러난다는 생각은 못하니? 어머님, 그게 아니라 저는 억울해서 그래요. 정말 그런 뜻이 아닌데 저만 이렇게 혼내시니까 저도 속상해서 그렇다고요. 기어코 네가 집에서 쫓겨나야 정신을 차릴 거야? 내가 정녕 네 남편한테 오늘 네가 한 짓을 다 알려야 되겠냐고. 어떻게 된 인간이 이런 순간에도 네 감정, 네 상황만 우선시할 수가 있어? 네가 잘못한 건 생각지도 않는 거야? 시모의 입에선 결국 시숙의 말까지 나오게 되었고 그제야 형님은 손이 발이 되게 빌기 시작하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남편한테는 아무 말도 하지 말아주세요. 저 진짜 쫓겨나요. 다 실수였고 다신 이런 일 없도록 할 테니 한 번만 눈 감고 넘어가 주세요. 희인이 너, 내가 지켜볼 거야. 앞으로 내가 보던 말던 이런 짓거리 했다는 말 들리면 다신 우리 집에 발걸음도 못할 줄 알아. 내 며느리 취급 안 해주겠단 말이야. 네, 어머님, 제가 생각이 짧았어요.
죄송해요. 누구한테 사과를 하는 거야? 네가 사과할 사람이 나라고 생각하는 거야? 아, 동서,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앞으로 내가 조심할게. 결국 형님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었고 사건은 일단락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형님은 저에 대한 시비는 잠시 멈추게 되었고 그러는 사이 전 출산을 하게 되었어요. 저는 예쁜 딸을 낳게 되었고 시댁에서도 딸이 없는 집에 귀한 손녀가 태어났다며 기뻐해 주셨어요. 그렇게 행복한 나날들의 연속이었던 저희 집에 먹구름이 드리웠습니다. 갑작스럽게 시부가 교통사고를 당하며 의식이 없는 채로 병원 신세를 지게 된 것이었죠. 그것만 해도 세상이 무너질 것만 같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곳에서 연속해서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시아버지는 사업을 하시던 분이었는데 운영하고 있던 회사에도 적신호가 켜진 것이었어요. 당시 돈도 많이 투자하고 오랫동안 공을 많이 들인 사업이 진행 중이었는데 대표가 의식이 없으니 사업이 중단되어 버리고 이대로 둔다면 사업체 자체가 부도가 될 위기까지 갈 상황이었던 것이었죠. 이런 상황이 되자 처음엔 시부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던 형님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병원에 오지도 않았고 시숙과의 다툼도 잦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오더군요.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하는 생각도 들긴 했지만 그땐 그딴 형님을 신경 쓸 시간의 여유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기는 너무나도 어렸고 시부는 병원에 계시고 시모는 심적으로 많이 허약해지셔서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죠. 전 갓난아기를 업고 백방으로 다니며 회사 문제를 해결하려 애쓰고 있었고 남편 역시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시부 회사로 출퇴근을 하며 어떻게 해서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어요. 시숙은 원래 시부 회사를 물려받기 위해 일을 하고 있던 터라 거래처들을 돌며 불안해하고 있는 거래처들을 안심시키고 있던 중이었어요. 모두들 피나는 노력을 하고 있는 동안 시모는 점점 더 기운을 잃어갔고 저는 하는 수 없이 결국 형님에게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내키진 않지만 형님의 도움이라도 절실한 상황이었으니까요. 형님, 요즘 많이 바쁘세요? 동서가 웬일이야? 나한테 생전 연락 한 통 없더니. 나 요즘? 그냥 그저 그래. 그런데 왜? 다름이 아니라 어머님이 요즘 통 기운도 없고 몸도 많이 안 좋아지셔서요. 아무래도 심적으로 힘들어서 몸도 처지는 것 같으신데 형님이 어머님 댁 가서 좀 챙겨주시면 안 될까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나 노는 사람 아니야. 나도 일해야 하고 이리저리 바쁜 사람이라고. 조금 전엔 그저 그렇다고 했잖아요. 순식간에 말이 바뀌네요. 동서도 알고 있잖아. 나 원래 이런 사람인 거.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동서, 나한테 이런 전화 하지 마. 나 곧 이혼할 거야. 네? 이혼이요? 그래, 이혼. 내가 그 집안에서 그 수모를 겪으면서 왜 붙어 있었는데 내 급에 맞는 남자라고 생각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참고 산 거라고. 그렇게 참고 살다 보면 장남인 남편한테 그 회사가 갈 테니까. 그런데 지금 꼴이 어때? 아버님은 돌아가시기 직전이고 회사는 부도 직전에 어머님은 곧 몸져 눕기 직전이고 온갖 나쁜 일 앞두고 있는 게 뻔히 보이는데 내가 그딴 집이랑 계속 연을 이어가고 싶겠어? 형님은 이런 상황에선 이혼이 당연하다는 듯 저에게 훈수를 두며 사람 입으로 오물을 뱉어내고 있었고 점점 듣고 있던 귀가 썩어갈 지경이었어요. 앞뒤가 다른 사람이란 건 진작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최악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형님은 생각보다 더 인간 이하임을 증명하듯 선 넘는 말도 거침없이 내뱉더라고요. 더는 이런 사람에게 사람 대접을 해주고 싶지 않았던 저는 언성을 높이며 따져 묻기 시작했어요. 와, 진짜 너 내 생각보다 더 쓰레기구나.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돌아가시기 직전이라고?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그런 말은 하면 안 되는 건 몰라? 동서야말로 윗사람한테 버릇없이 반말부터 찍찍 내뱉는 거 보니 알만하네. 그리고 내가 틀린 말 했어? 맞잖아.
이때까지 의식 없는 거 보면 그 결말이야 뻔한 거 아니야? 하여튼 날 쓰레기라 하든 말든 상관없고 그 사람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이혼하자고 할 거니까 그런 줄 알고 나한테 전화하지 마. 전화하라고 해도 안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앞으로 네 신세나 걱정해.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땅을 치고 후회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동서가? 아니, 이제 이혼할 건데 동서라고 할 필요도 없겠네. 사실 너같이 하자 있는 인간이랑 가족으로 엮이는 것 자체가 나 같은 사람한텐 불쾌하거든. 아는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하여튼 네가 날 후회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긴 하지만 두고는 봐줄게. 과연 고아의 고졸인 네가 어떻게 날 후회하게 만들지 말이야. 그래, 잘 지켜봐. 고아의 고졸인 내가 좋은 부모 만나서 공짜로 대학 졸업장 받은 너한테 어떤 방법으로 이겨먹는지 말이야. 각오해도 좋을 거야. 어머나, 무서워서 눈물이 다 나려고 하네. 동서도 그러고 보면 참 불쌍해. 나는 이혼하고 돌아갈 가족이라도 있으니 이런 상황에 도망이라도 가지. 동서는 겨우 만든 가정 깰 수도 없으니 그러고 죽을 힘을 다해 애쓰는 거 아니겠소? 깰 수 없어서 애쓰는 게 아니라 깨고 싶지 않아서 애쓰는 거야. 난 너 같은 인간이 아니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게 생각하고 잘 살아봐. 네가 거지된 그 시대 것들 끌어안고 빌빌거리며 살 동안 나는 부자 남자 만나서 재혼할 테니까. 그러면 끊어. 다신 전화하지 말고.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동안은 치가 떨려왔어요. 어떻게 이런 인간이 있나 싶어요. 제가 고아로 살아온 그 세월 동안 정말 별의별 인간을 다 봤지만 이렇게 추악한 인간은 처음이었고 저를 그만큼 화나게 만든 인간도 처음이었어요. 오죽했으면 고등학생 때 제 알바비를 떼먹은 사장놈이 착하게 느껴졌을 정도였으니까요. 하여튼 전 형님의 추악한 짓거리에 힘입어 회사 문제를 더욱 빠르게 해결해 나갔어요. 저 혼자만 노력한 건 아니었죠. 회사에서 20년, 30년 일해주신 여러 직원분들을 비롯해 입사한 지 반년도 채 되지 않는 신입사원분들까지 모두 한마음 한뜻으로 밤낮 없이 회사를 위해 노력했고 결국 저인 시부의 부재를 완벽히 메우게 되었습니다. 네, 회사에 사활이 걸린 일을 성공시킨 것이었어요. 그렇게 회사가 다시 일어서는 동안 형님의 이혼은 진행되고 있었고 마지막 법원 출석만 앞둔 날이었죠.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기에 저와 남편 그리고 주인공인 시숙까지 모두 함께 법원에 가게 되었어요. 이혼이 선고되고 법원을 나서는데 형님이 또 비아냥거리기 시작했어요.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끝이네. 그동안 나 정말 수고하지 않았어? 급도 안 맞는 동서하고 가족으로 엮이느라 수고했고 그런 동서 편만 드는 당신 가족들 비위 맞추느라 수고했고 어쨌든 이제 이혼까지 했으니 다신 마주치지도 말자. 혹시나 쫄딱 망했다고 구질구질하게 찾아오거나 연락하지 말란 말이야. 그러면 가난하게 잘 살아. 형님은 한결같이 인간답지 않은 면모를 뽐내고 있었고 그런 형님을 저와 남편 그리고 시숙은 마음껏 비웃어 주었어요. 저희가 배를 잡고 웃어버리자 불안한 눈빛으로 이유를 묻더군요.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모든 사실을 알려주었죠. 가난? 어떻게 하지? 당신이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니 가난하게 살아주고는 싶은데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 뭐?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회사 다시 일어났거든. 거래 성사했고 그 덕에 우리 회사 창립 이래 최고 매출 달성 중이야. 이게 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 덕분에 우리 모두 없던 힘까지 짜내서 일 열심히 했거든. 거기에다 이렇게 이용까지 해주다니 정말 고맙다 당신. 뭐? 그게 사실이야? 거짓말이지? 괜히 내 앞에서 불쌍한 모습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지?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다 알아봤는데. 당신의 회사 가망 없다고 분명히 다 들었는데. 그랬었지. 그대로 뒀다간 가망이 없었겠지. 그런데 어떻게 하지? 거래는 성사했고 결국 우리는 해냈는데 말이야. 거짓말. 다 거짓말이잖아. 형님은 끝까지 그럴 리 없다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었고, 그런 형님에게 시숙은 계약 성사 계약서를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이래도 못 믿겠으면 어쩔 수 없지. 어쨌든 당신이 한 말처럼 다신 만나지도 말자. 구질구질하게 연락하거나 찾아가지도 않을 테니 당신도 그렇게 해주고. 어떻게, 내가 왜 이혼까지 했는데? 쫄딱 망할 줄 알고 한 이혼인데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당신이 진작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랬으면 내가 이혼까진 안 했을 거 아니야. 당신 나한테 거짓말했어? 나랑 이혼하고 싶어서 사업 쫄딱 망했다고 거짓말한 거냐고.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망해야 할 집이 왜 다시 일어선 거냐고. 형님은 혼자서 막장 소설을 쓰고 있었고, 시숙은 저를 가리키며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은 잘 몰랐나 본데 우리 재수씨가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야. 임신해서 잠시 쉬고 있었다 뿐이지 우리가 진행하던 그 사업이 원래는 재수씨가 아이디어 내고 재수씨가 추진하던 사업이었다고. 원래 주인이 돌아왔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실패하겠어? 당신한텐 어쨌든 고마워. 당신이 나랑 이혼할 거라고 하면서 우리한테 악담을 퍼부어줬다면서? 우리 재수씨가 그 말 듣고 힘내서 생각보다 더 빨리 사업을 일으켰지 뭐야. 뭐야? 그게 사실이란 말이야? 저 고아의 고졸 출신이 그런 일을 해냈다고? 그래, 당신이 그렇게 무시하던 재수씨가 해냈다고. 당신이 또 모르는 게 있는데 재수씨가 우리 회사에 일하던 시절엔 재수씨가 나보다 직급이 더 높았어. 그 정도로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었단 이 말이지. 그런 사람을 감히 당신이 무시를 해? 당신이 뭐라고 사람을 무시해? 부모 잘 만난 거? 공부 좀 많이 한 거? 그러면 뭐래? 지금 그 모양 그 꼴인데.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없다고. 네, 맞아요. 저는 이미 결혼 전부터 시부의 회사에서 일을 하며 회사 내부의 일을 돕고 있었어요. 생각보다 경영이나 사업 추진에 소질이 있던 저를 시부께서 전적으로 믿고 밀어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죠. 당시 제 직급은 친아들인 시숙보다 높을 정도로 시부는 저를 믿어주셨고, 그랬기에 저도 몰랐던 제 능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회사에 큰 도움이 되는 사업을 구상하던 중 갑작스레 임신을 하게 되었고, 가족이 무엇보다 중요했던 저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사업에서 한 발 물러서 쉬고 있었던 것이었죠.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던 형님은 저를 무시했던 것뿐 아니라 회사에 닥친 위기를 아무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것이었어요. 모든 사실을 알게 된 형님은 자리에 주저앉아선 믿을 수 없다는 듯 혼잣말을 중얼거린다 싶더니 이내 정신을 차린 듯 시숙을 잡고 늘어졌어요. 여보,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 내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어. 우리 이혼 없던 일로 하자. 응? 제발, 내가 이렇게 빌게. 방금 내 말 못 들었어? 이혼해줘서 고맙다는 말. 그렇게 고마운 이혼인데 내가 왜 그걸 없던 일로 만들겠어? 난 절대 그럴 생각 없어. 여보, 그러지 말고. 우리 좋았잖아. 우리 사랑했었잖아. 당신이 나한테 한 번만 더 기회 주면 내가 정말 잘하면서 살게. 아버님 병간호도 내가 도맡아서 할 거고 어머님께도 더 잘하면서 살게. 기회? 그 기회는 당신이 잡고 싶을 때면 다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안타깝지만 이제 당신한텐 기회라고는 없어. 그러니까 구질구질하게 굴지 말고 잘 살아. 얼마나 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시숙은 단호하게 형님의 손길을 뿌리쳐버렸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던 형님은 갑자기 저를 붙들고 늘어지기 시작했어요. 동서가 말 좀 잘해주면 안 돼? 우리 가족들 동서 말이라면 껌뻑 죽잖아. 이번에 동서가 회사도 일으켜 세웠으니 동서가 나 좀 받아주자고 한마디 해주면 다들 없던 일로 치고 나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동서가 말 좀 잘해줘. 우리 가족이잖아. 이제 와서 가족이라니 정말 웃기지 않나요? 언제는 저에게 가족으로 엮는 것 자체가 불쾌하던 사람이 저에게 가족을 운운하며 매달리고 있었어요.
그런 형님의 모습을 보는데 화가 나기는커녕 불쾌한 기분이 올라오더라고요. 전 그 불쾌한 손길을 뿌리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족? 이제 와서 가족? 언제는 나하고 가족으로 엮는 것조차 불쾌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가족이 되고 싶어?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난 너 같은 인간이랑 가족 되고 싶지 않은데. 힘들 때 나 몰라라 버리는 인간이랑 가족이 되고 싶겠어? 동서, 그땐 내가 제정신이 아니었어. 갑자기 집안도 힘들어지고 동서랑도 사이가 안 좋으니까 그냥 홧김에 그랬던 거라고. 그래, 내가 많이 예민해서 그냥 뱉은 말인데 이렇게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몰랐어. 이렇게 후회하고 있으니까 동서가 제발 나 좀 살려주라. 후회? 좋은 말이네. 내가 말했지? 너 땅을 치고 후회하게 해준다고. 꼴 좋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굴더니 결국 내 말대로 됐네? 기분이 어때? 고아의 고졸인 내 앞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비는 기분이? 자존심에 금이 간 형님은 몸을 일으켜 저에게 달려들었고 전 그대로 반동을 이용해 바닥으로 내팽개쳐져 버렸어요. 형님은 그대로 바닥으로 고꾸라졌고 손을 툭툭 털며 말했어요. 진짜 꼴 좋다. 그러게, 마음 곱게 쓰라고 내가 말했지? 앞으로 네 인생은 늘 이 모양 이 꼴일 거야. 네가 부모가 있든 그 부모가 부자이든 말든 네가 인생을 그따위로밖에 못 살면 늘 그 모양 그 꼴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제발 착하게 좀 살아라. 아니, 제발 인간답게라도 좀 살아. 그렇게 저희는 돌아와 버렸고 그 뒤로 들려오는 형님의 소식은 쌤통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 형님이 이혼을 본가에 알릴 당시 본가에선 이혼을 반대했다고 해요. 하지만 형님은 다 망해가는 집안에서 가난하게 살고 싶지 않다며 막무가내로 우겨대는 바람에 이혼을 허락하게 되었는데 망해야 할 집이 더 크게 성공해버렸으니 크게 화가 난 것이었죠. 그 덕에 그렇게 자랑하던 본가에선 멍청한 이혼녀라고 불리며 무시를 당하고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자랑하던 대기업 연구원 직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버릇 남 못 준다고들 하죠. 형님은 회사에서도 저에게 했듯이 신입사원이나 집안의 어려운 직원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왕따까지 시킨 것이 다 알려지며 권고사직이 난 상태라고 합니다. 그렇게 인간답게라도 살라고 했는데 제 말을 들어먹지 않는 건 여전하다고 생각했네요. 이젠 저와 상관없는 일이긴 하지만요. 이혼을 하고 난 후에도 형님은 시숙에게 매달리는 듯 했지만 한 번 더 연락하면 본가로 연락해버릴 테니 그런 줄 알라며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하더군요. 그 뒤론 다신 연락이 오는 것 같지 않았고요. 그렇게 형님과의 인연이 끝이 나고 저는 또 육아에만 집중하며 지내는 중입니다. 시아버지는 천만다행으로 의식이 돌아오셔서 회복을 하고 계신 중이에요. 시어머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다 잘 풀리고 난 후 다시 생기를 되찾으셨어요. 어느 날은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다은아, 고맙다. 네가 이번에 고생이 많았다고 들었어. 사실 네 이야기를 처음 듣던 날 네가 달가운 건 아니었어. 나는 내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자식이었기니 나도 모르게 그런 마음이 들더구나. 그런데 계속 네 이야기를 듣고 네 사진을 보고 내 아들이랑 잘 지내는 모습을 보면서 네가 궁금해졌고 그렇게 널 처음 보는 날 내가 너를 품어줘야겠다고 생각했었어. 처음 본 그날 네가 너무 예뻤거든.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내가 널 품은 게 아니라 네가 우리를 품어주고 있었구나. 너 때문에 우리가 다시 웃으면서 살 수 있게 됐어. 고맙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정말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야말로 시부모님께서 저를 잘 품어주신 덕분에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데 저런 말씀을 해주시니까요. 전 저에게 계속 고맙다는 말씀을 해주시는 시모의 품에 안겨 앞으로 제가 더 잘하고 제가 더 사랑받을 수 있게 노력하며 살겠다고 다짐 또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요즘엔 시댁에서 지내고 있는데 시숙도 시댁에서 지내며
즐거운 나날들을 보내고 있어요. 딸은 어느새 3살이 되었고 요즘엔 딸 재롱을 보는 재미에 푹 빠져 살고 있어요. 남편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시숙마저 저희 딸 재롱에 껌뻑껌뻑 넘어가선 지갑이 다치는 걸 본 적이 없네요.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전 너무나도 행복하고요. 평생 외로웠던 저였는데 좋은 남편, 좋은 시댁을 만나 요즘처럼 인생이 즐겁고 행복한 적이 또 있나 싶거든요. 앞으로도 지금처럼만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노력하며 살아가 보려고요. 이로써 저의 사연도 끝이 났네요. 저의 긴 사연 함께 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